영국인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며 자녀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철자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자음만이 발음과 일치하는 외국에서 들여온 오래된 알파벳밖에는 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으면서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아무도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영국인이더라도 다른 영국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싫어하거나 격렬하게 하지 않으면서 입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유럽 언어의 경우 외국인도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영국인과 프랑스인도 읽기 쉽지 않은 언어다. 오늘날 영국에 필요한 개혁가는 에너지가 넘치고 열성적인 음성학자인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런 사람을 이 대중극의 주인공으로 만든 이유이다. 조지 버나드 쇼가 1913년에 쓴 희곡 피그말리온의 서문 중 일부다. 조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덧붙였다. 나는 1870년대 말에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건 음성기호의 체계를 발명한 A.M. 벨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그의 아들이 그곳에서 전화기를 발명했을 무렵이었다. 당시 젊은 축에 속했던 헨리 스위트는 다른 언어학자들이 지닌 온화한 성격을 갖지 못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에 대해서 입센이나 세뮤얼 버틀러 수준으로 우호적이었다. 그런 성격 탓에 헨리 스위트는 자신의 천재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그의 음성학자로서의 학문은 유럽에서 매우 큰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서의 상대적인 무명의 처지와 옥스퍼드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옥스퍼드의 실패는 그의 뛰어난 학문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2차례 교수 지원에 탈락한 것을 말한다. 헨리 스위트는 평생 정교수가 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남은 여생 동안 고통을 받았다. 희곡 피그말리온은 음성학자인 헨리 히긴스 교수가 빈민가에서 꽃을 파는 아가씨 일라이자의 촌스럽고 사투리가 심한 발음과 억양을 고쳐 6개월 안에 상류층 여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고 친구 피커링 대령과 내기를 하면서 시작한다. 일라이자 자신도 처음에는 말투가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히긴스 교수의 특별 지도와 숙녀가 되어 꽃집에 취직하고 싶다는 그녀의 노력으로 점점 개선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일라이자는 히긴스 교수가 내준 숙제 더 레인 인 스테인 스테이지 메인리 인 더 플레인 을 런던 남부 교양인의 발음으로 우아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희곡은 훗날 영화 피그말리온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다시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본명의 뮤지컬과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앞에서 조지 버나드 쇼가 지적했듯이 1800년대 중반 영국에서는 정확한 철자를 가르치는 교육의 중시됨에 따라 영어 철자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영어의 문자 체계가 기본적으로 음성 문자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음과 철자 사이에 1:1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하나의 문자를 여러 다른 음으로 발음하거나 하나의 음을 여러 다른 문자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것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알파벳 U의 발음의 경우 푸, 버, 비즈니스, 베리에서 우, 이, 대로 제각각 다르다. 반대로 동일한 이의 음가를 나타내는 철자도 딥, 비, 시, 시저, 피플, 어미버, 리시브, 비리브, 머신, 키처럼 11개나 된다. 이처럼 로마 알파벳이 표음 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당시 언어학자들은 영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음성 문자로서의 알파벳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 무렵 A.M. 벨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기어보이는 음성 비저블 스피치를 세상에 내놓았다. 헨리 스위트도 글로식을 만든 A.J. 앨리스의 철자 대형론과 A.M. 벨이 만든 보이는 음성의 영향을 받아 로믹자를 고안했다. 로마자를 중심으로 고대 영어에서 쓰였던 문자 에와 드, 그리스 문자 시타, 기존 문자를 거꾸로 표기한 오와 어 등으로 만든 로믹자는 나중에 제정된 국제음성 기호의 기본이 되었다. 1900년 8월 간다 교수는 요코하마항을 출발하여 미국과 영국을 거쳐 외국어 교육개혁운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도착했다. 그 무렵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강의가 무미건조하다는 이유로 자국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던 헨리 스위트가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극소수 외국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몇 년 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일본 유학생들도 거기에 동참한다. 독일에서는 음성학자 빌헬름 비에토르가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여름학교를 개설하여 유럽의 언어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고 있었다. 일본 로마자회를 이끄는 등 영어 철자 개혁 운동에도
관심이 많은 간다 교수는 이번 회의 때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간다 교수는 1900년 11월 25일 독일 킬에서 초빙 외국인 교수로 도입해 제국 대학에서 헤르바르트 교육학과 독일어를 가르쳤던 교육학자 에밀 하우스크네흐트를 방문했다. 거의 10년 만의 만남이었다. 이듬해 4월 24일에는 마르부르크 대학 영어과 교수인 빌헬름 비에토르를 만나 음성학과 교수법 개혁운동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그해 여름에 영국으로 건너가 6월 4일 옥스퍼드 대학 테일러어학 연구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헨리 스위트를 방문했다. 이 고대 영어학과 음성학의 대가는 중간 정도의 키에 짙은 콧 수염을 기르고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 논문을 필두로 각종 지면이나 공식 석상에서 상대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의 날카로운 혀는 평소에는 누그러져서 무뚝뚝해 보일 정도로 말수가 적었다. 간단한 인사와 소개 뒤 두 사람은 영어학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갔다. 선생님의 저술 중 특히 음성학에 관한 A Hand of Phonetics와 A History of English Sounds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영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법책 A New English Grammar, Logical and Historical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책이 일본에까지 알려졌다니 놀랍군요. 스위트는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며 말했다. 20여 년 전 미국 에머스트 대학에서 공부할 때 소베르 교수님을 만나 외국어 교육개혁운동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유럽 학자들의 연구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교수법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음성학 관련 저술은 대륙에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영국에서는 에버트, 베인, 홀, 메이슨 같은 주로 학교 문법을 다루는 학자들이나 교육가들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점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작 우리 영국인들이 영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영국에는 선생님 이전에 올렌도르프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프렌더게스트 같은 개혁적인 언어학자가 있고 대륙에는 마르셀이나 구엔 같은 언어교육자가 있죠. 무엇보다도 대륙에서 영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옛날에 라틴어나 프랑스어가 그랬듯이 영어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렌더게스트는 아이들이 말을 이해할 때 문맥 및 상황적인 단서를 활용하며 또 아이들이 말을 할 때는 미리 외워둔 군화틀에 박힌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학습자들이 언어에 나타나는 문형의 기본 구조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행처럼 프렌더게스트 역시 아이들이 말하는 과정을 관찰했고 언어학습 마스터 시스템이라는 것을 고안했다. 프랑스인 마르셀은 아이들의 언어학습을 언어교수 모형으로 삼고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어교육에서 읽기가 다른 언어 기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영어가 발음과 문자의 괴리 현상으로 인해 배우기가 힘든 점도 저들 유럽인들의 연구 의욕을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흐흐흐. 스위트가 묘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런데 일본에도 음성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까? 아직 초보 수준입니다만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벨의 비접을 스피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미국 유학 중 아들 벨에게 직접 배웠던 이자와 슈즈라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이자와 선생은 벨의 음성기호과 농아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이나 일본어 교육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농아학교와 식민지 대만에서 일본어와 노래를 가르칠 때 활용했습니다. 일본어 역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한자를 많이 쓰고 있는 점과 가나 문자의 표음 능력이 부족한 점도 외국어 학습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성학적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언어학 수준이 유럽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건축 이래 하나의 공통된 언어에 대한 기대는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습니다. 우주의 언어를 연구한 뉴턴이나 갈릴레오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상적인 문자를 찾습니다만 세상 어디에 그런 작은 불평과 장애 요인조차 없는 완벽한 문자가 있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학의 힘으로 보완해야겠죠. 그래서도 음성학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찾던 이상적인 문자가 혹시 없무니 아닐까? 영꺼림칙하단 말이야. 간다 교수가 잠시 속으로 되뇌었다.
간다 교수는 2차 외유 중 독일 각지의 일선학교에서 현대어 수업을 참관한 뒤 수첩에 신규 수법의 주요 특징이라는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의 메모를 남겼다. 첫째, 초급 때는 완전히 고어로 교수할 것. 둘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목표 외국어를 사용할 것. 셋째, 고학년을 제외하고 모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은 절대적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것. 넷째, 외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 다섯째, 저학년은 광범위하게 그림 등 이미지를 활용하고 사물을 제시할 때는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일 것. 여섯째, 외국의 생활, 관습, 제도, 지리, 역사, 문학 등 풍물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것. 일곱째, 준비 형식으로 더 자주 수정을 통해 읽기 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 여덟째, 문법을 귀납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자료로 리딩 책을 사용할 것. 이처럼 간다 교수는 독일에서의 학교 참관 수업을 통해 유럽의 외국어 교육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교수법이 미국 유학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자연주의 교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다 교수는 영어학자로서 자신이 제대로 연구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이번 기회로 일본의 자연주의 교수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구행의 제자인 하워드 스완을 만나 구행의 시리즈 교수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스완을 고등상업학교 영어교사로 초빙했다. 아울러 당시 유럽에서 출간된 외국어 교수법에 관한 서적을 모조리 구입하여 일본으로 보냈다. 스완은 1901년 9월에 도일하여 2년간 일본에 머무르며 고등상업학교에서 구행의 교수법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여름에는 문부성, 이듬해는 국민영학회 주최로 학예 강습회를 열어 구행의 교수법을 소개하고 실습을 보임으로써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